네, 진짜 인터뷰입니다. 오늘 외신분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지 않으실까 싶고요. 이분 얼굴과 이름이 동시에 널리 알려져서 김근수 신학자이자 해방신학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가난한 예수, 네. 슬픈 예수, 네. 평화의 예수, 네. 그리고 현 교황님과의 여러 가지로 매우 돈독하고 특별한 관계, 이런 거로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렇게 카메라도 나오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선한데 누가 과격하다. 예, 그러신데 그의 글을 읽으면 아주 색깔이 선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그날 무슨 사안이 터질 때마다 아주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무슨 군 특수대응팀 출신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기민하게 SNS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도 얻고 때로는 어떤 방향 같은 것도 제시를 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를 잘 드렸나요? 네, 아주 너무 과분하게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전혀 그러시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여쭙겠습니다. 네. 주로 우리 김근수 소장님께서 책이나 강연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위주로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린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시청자들께 말씀드린 것은 사전에 왜 태권도에서 뭐 약속 대련이라고 그러죠. 네가 이렇게 치면 나는 맞고 뭐 이렇게 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아예 질문지조차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본인께서 그거 충분히 수긍하셨고요. 얼마 전에 우리는 대통령이 인격자이고 겸손하고 거기에서 주는 아름다움과 그런 것을 충분히 이제 느꼈다. 그리고 참 훌륭한 분이시란 거 안다. 이제는 좀 싸나워지시라.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그런 내용으로 쭉 글을 쓰시면서 맨 마지막에 재벌개혁 언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라고 글을 맺으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럼요. 예. 속이 시원하다는 댓글이 거기 참 많이 달렸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포스팅에. 네. 재벌개혁이 왜 부진하다고 보십니까? 재벌 계획이 부진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혁 의지가 좀 우리 예상보다 좀 부족하지 않느냐. 또 하나는 현재 집권층 내부에서 개혁에 관한 방향, 정도, 시간 순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느냐. 또 개혁에 대한 그 플랜이 아직 실행되지 않았느냐, 이런 좀 걱정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직접적인 물증을 갖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나 네. 주변 정황 증거나 여지껏 펼쳐져 왔던 흐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갖게 될 만한 합리적인 의심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지금 출범한 지 햇수로 3년째, 그리고 기간으로는 만 24개월을 이제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재벌개혁의 방향이나 정도, 순서 같은 것을 만약에 미확정한 거라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물론 정권 인수위 기간이 없이 출범한 정부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2년 가까이 집권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그런 로드맵이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 있고 막상 그것을 하려다 보니 국회에서 막히는 점, 또 머릿속에서 계획서를 짜는 종이 위에서 발견되지 못했던 또는 저항이 생각보다 커서 그것을 해결하는데 좀 시간이 더 걸린다. 우리는 이런 거라면 당연히 이해하고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지만
만약에 지금 소장님께서 물음표를 찍으신 대로 방향, 정도, 순서가 아직 미확정된 게 아니냐라고 한다면 이건 참 작은 문제가 아닌데, 그리고 이 정권이 한 10년, 20년 집권하는 것도 아니고 딱 5년 집권하는 거니까 그럼 여지껏 못한 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국민들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치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 예. 한계와 조건에서 말씀드린다면 네. 5년 임기의 정권은 처음 1년 반은 아이스 하키로 말하면 3쿼터 중에 1쿼터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1쿼터는 강공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1쿼터에 중요한 거 강한 그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데 오히려 1쿼터에 재벌 개혁은 거의 들리지 않고 이걸 2쿼터나 3쿼터로 미룬다면 과연 이걸 믿어줄 국민이 많이 있을까? 네. 또 실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비유도 쏙쏙 귀에 들어오게 짧게 잘 해주시네요. 아이고 제가 대학 시절에 예. 제 하숙집에 아주 촉망받는 후배가 있었는데 예. 그 후배가 아주 이런 비유를 적절히 들어서 잘 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세요? 그 이름을 밝히기는 좀 곤란합니다. 예. 갑자기 또 하숙집 얘기를 하셔서 깜짝 네. 놀랐습니다. 항상 의표를 지르시는 분이라. 최근에 이런 것도 봤습니다. 1년 전에 내가 쓴 글이다 하면서 올렸는데 이 글이 올라온 시점과 지금 한참 이슈라기보다는 지탄을 받고 있는 사안을 보니까 신학자의 진정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겠습니다. 신학 공부 30년과 4가지 복음서 해설서를 쓰면서 얻은 내 결론은 한마디로 이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그 신학적 고뇌와 본인의 생각과 학문적 연단의 무슨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자한당 지지자는 누구나 무조건 지옥 간다. 예수 믿어도 자한당 지지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런 것은 혹시 이런 직설적 단문은 의도적이신 거죠? 제가 30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어렵게 아주 예.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예. 자한당 믿으면 추기경이든 목사든 신부든 다 지옥 간다. 이것은 아주 목숨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어제가 또 우리 시대의 영원한 바보이자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그리고 지금도 정신적으로는 아직도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 그 인자한 미소가 떠오르는 김수환 전 추기경의 선종 10년째 되는 날이기도 했었죠. 네. 그 생전에 김 추기경님과도 작지 않은 인연이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만 그 관련해서 많은 글도 쓰고 인터뷰도 하셨을 텐데, 지금 국면에 이를테면 5.18 망언 망동 세력이 저렇게 활개치고 전당대회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온갖 평시풍파를 일으키고 어거지를 부리고 광주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광주 정신 이후에 세례받고 민주주의를 몸에 익힌 모든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과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김추기경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면 이 즈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 한국 주교님들을 모두 모셔놓고 예. 당신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 빨리 자한당 해체하라고 네. 신도들에게 그 설교하고 네. 거리에 나가서 자한당 3명 의원들 구속시키고 제명하고 자한당 해체하라고 서명운동하지 뭐 하고 있느냐 하고 야단칠 것 같습니다. 예. 그 직접 목회 활동 같은 걸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김근수 소장님은 저술과 강연, 인터뷰 등을 통해서 직접 사목 활동을 하는 성직자 못지않게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일단 목회는 뭐 이렇게 자기 구역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죄송한데 교구라고 하나요? 예. 그것을 확 뛰어버리는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영향력 면에서는 사제가 되어서 어느 특정 교구에 목회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한국 사람들한테 묘하게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종교인들이 현실을 아예 몰라라 하고 그저 자기 구도
도를 찾는 거나 신도들의 안녕을 빌어주고 친목과 이런 것만 하는 것도 좀 성에 차지 않아 하지만 아주 직설적인 목소리로 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 신부님께서 또는 우리 목사님이나 스님께서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는 아주 이중적, 그러니까 속으로는 시원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 정서는 아시죠? 그럼요. 모르지 않습니다. 저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 혹시 뭐 독자들로부터 또는 강연 현장 같은 데서 그런 질문 같은 거 안 나왔습니까? 자주 나오고 자주 그런 쪽지 받고 그런 시선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일관되게 답변하십니까? 제가 거의 답하지 않습니다. 예. 네. 어. 제가 한 10여 년 지나면 예. 신학자 일기라는 제목으로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제가 세상에 등장해서 신학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13년부터 한국 천주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중요한 공적인 굵직굵직한 사건에 얽힌 그 진실과 네. 저를 힘들게 했던 분들의 그 실명을 예.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공적인 일에 관한 것입니다. 네. 형식은 일기라는 거지만 네. 우리 사회가 처했던 것에 대한 공적인 시민으로서건 성직자로서건 연구자로서건 네.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내용은 형식은 사적이나 내용은 공적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학자의 일기로 미루어버서 2013년부터 계속 꼬박꼬박 써 나오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고 네. 이 착상은 역사가 강만길 선생님의 역사가 일기를 보고 얻었습니다. 예. 우리 시대 당대 역사도 신학자가 반성하고 기록해야 된다는 그 책임을 느꼈습니다. 예. 강만길 선생님, 네. 존경받는 역사학자시죠. 일기를 쓰라는 거 참 초등학교나 중학교 초반 빼고는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지금 이렇게 들으니까 숙연하고 개인사가 곧 세계사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하루하루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언제쯤 펴내신다고요? 제가 한 10년 지나면 네. 사건 당사자들이 많이 세상을 떠나고 공직에서 이제 은퇴하고 서로 명예나 권력을 다투고 신경을 좀 끊을 만한 시기가 되면 출판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자한당 지지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매일 이렇게 중요할 타이밍마다 써 올리시는데 굳이 일기는 그 당사자들이 현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제가 뭐 쓸데없는 명예소송 이런 걸 걸리기 싫고 또 이렇게 제가 사적인 마음으로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참 나이가 진행된 이후에 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013년부터 일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도 10년 정도라면 최소한 15, 16년간의 기록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신학자는 2000년 전에 예수 역사만 살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 자기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역사를 신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때는 철학과 뭐 굉장히 공부하신 그 경력이나 이력도 다채로우시고 저도 건네 들은 바로는 그동안 읽은 책이 한 50수레는 된다고 남아수독 5거서 뭐 이런 말도 있는데 5수레 정도가 아니고 그의 10배인 50수레 정도는 된다고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데 수레가 바구니 정도로 작은 것 같습니다. 한때 되시려고 했던 사제가 만약에 되셨다면 그때도 강론이나 신자들과의 교우, 그다음에 직접 사적 뭐 이런 그 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금과 같은 아주 세게 내려치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발언하고 때로는 손잡고 그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시기도 하고 뭐 이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제되지 않은 것이 너무 다행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저까지 교회에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런 성직자의 한 사람으로 되는 것은 저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사회에게도 좀 부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지금이 더 좋습니다. 삶과 삶의 일치라는 측면에서는 사제 활동을 하는 신부라면 의당 그렇게 함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제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탄희 판사가 법관들에게 네. 조직의 일원인 사람을 존경할 수 없다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사제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경우에는 교회 이익, 사제 집단의 이익을 수호하다 보면 네. 말과 행동에서 큰 오차와 분열 또는 모순이 있기 쉽기 때문에 아하. 저는 그걸 이겨낼 자신이 없어서 깔끔하게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아, 사제라고 하면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서약했다시피 성실히 마지막 선은 지켜야 하는 몇 가지 원칙과 의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나의 생각을 펼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아직 사제복을 입고 있는 한은 저쪽에 따라야 하므로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사제 중에서는 뜨끔하기도 하고 속으로 잘났네 뭐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이 있겠죠. 예. 예. 잘났네 이 부분은 제가 취소할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잘나서 혼나면은 괜찮지만 잘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혼나는 건 저로서는 너무 과분한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예, 실은 페이스북 어느 그 댓글에서 네. 꽤 이렇게 신앙의 정도가 깊어 보이는 어떤 분이 아주 정중하고도 대단히 이렇게 공식적인 태도로 댓글을 주고 받는 모습을 한번 봤었어요. 몇 년 예. 전에. 예. 그리고 그거에 성실하게 응대하는 두 분의 얘기를 통해서 아, 이런 거야말로 참 필요한 논쟁이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갈 수 있는 오해가 어떻게 풀어지고 어떻게 강화되는 건지를 봤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 캡처라고 그러죠. 꼭 읽어보고 싶어서 네. 복사를 해놓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또 이런 포스팅이 아주 궁금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되면 많이 모시고 싶으신데 이제 저하고 인터뷰를 마치자마자 공항으로 이동해서 제주로 가셔야 하기 때문에 거의 마지막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재벌개혁 먼저 하고 최저임금 해야 하나? 아니면 최저임금을 먼저 하고 재벌개혁을 해야 하나? 그랬더니 재벌개혁을 당연히 먼저 해야 한다 이렇게 네. 쓰셨고 또 B 이건 지금 김근수 선생님의 포스팅인데 A, B 상황을 가정해서 쓰신 겁니다. 임대료를 먼저 손보고 최저임금을 그 다음에 아니면 최저임금 먼저 손보고 임대료를 그 다음에 그랬더니 당연히 묻고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임대료를 먼저 손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걸 딱 읽자마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이 A, B의 극명한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짧게 한 말씀. 먼저 강자에게 네. 비판을 하고 강자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예. 약자와 피해자들은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되는 게 정치가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강자를 먼저 손을 대야지 약자들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건 순서가 뒤바뀌었다. 예. 예를 들면 큰 상자에 큰 돌과 작은 돌을 같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예. 먼저 큰 돌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채우면 둘 다 채울 수 있지만 예. 작은 돌부터 채우면 큰 돌을 넣을 공간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예. 아무리 봐도 촛불 집회의 그 구호 중에 하나는 재벌 개혁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2017년 5월 취임한 이후 그 아이스하키로 비유하자면 1피의 피어리어드 때 아직 촛불 시민들의 에너지가 그대로 펄펄 살아있고 네. 정부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도 높고 그랬을 때 확실히 밀어붙이고 밀어붙인다는 표현은 마치 무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니까 이거는 나 문재인이 정치를 하기 훨씬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것들이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도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는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조용히 뚝딱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놓치는 바람에 약자들의 고통은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쓸데없는 논란이 생기면서 시간이 더 자꾸 소모되는 이런 거다. 그렇습니다. 제가 만일 문재인 대통령을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있다면 예.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벌 개혁 언제 하실 거냐. 예. 그 관련해서 본인
그 소장님께서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네. 이거는 제가 언론인으로서 꼭 여쭙고 싶었던 건데요. 외교부나 뭐 관련 부서에 한번 알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로마 교황청에 방문하셨죠. 네. 그리고 교황을 배웠고 교황께서 북한에 갈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역하셔서 대단히 큰 뉴스가 됐고 꿈과 희망을 갖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따져보니까 김근수 소장님도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계셨더군요. 그렇습니다. 로마에서 제가 그리 당시 멀지 않은 곳에. 네, 피렌체에 있었습니다. 피렌체. 네. 제가 알기로 피렌체에서 로마는 기차 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곳은 아닌데요. 네.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탈리아에 가 있었고 로마 교황청에 파견된 한모 신부님과 김 소장님도 결코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혹시 대통령님의 교황 방문 이 과정 막전막후에서 역할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아이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일개 그 신학자로서 당시 제 아내와 아들 셋이 여행을 갔고 로메로 대주교 시성식이 10월 18일 일요일 날 문 대통령이 로마 방문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네. 제 원래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예. 꼭 아니신 분들이 이렇게 굳이 묻지 않아도 되는, 답하지 않아도 되는 일정을 꼭 밝히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개 신학자가 현 교황께서 세월호 가족들 위로하고 시성 103위 시성식 그 착좌라고 하나요?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다음날 일부러 시간을 내서 교황이 머무르는 곳으로 소장을 불러서 네. 단독 면담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까? 다 우연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로 말하면 섭리, 또 우리 상식으로 말하면 우연이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신학자의 일기에서 밝히겠습니다. 지금은 밝히시지 못하시겠다. 지금 교황님이 살아계시고 제 편지를 받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밝힐 권리가 없습니다. 아니 그거 뭐 굳이 자랑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물으면 그냥 마지못해 어쨌다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현 교황님은 역시 거리가 없으신 분이군요. 일개 신학자가 보고 싶다고 하면 언제라도 만나주시는 참 훌륭한 교황님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건강을 빕니다. 오늘 이렇게 잠깐 서울 나들이 때 시간이 빠듯한데도 비행기 시간 딱 맞춰서 오늘 그래서 인터뷰 좀 일찍 시작했고요. 네. 멀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함과 왕성한 집필 활동 그리고 그 일기가 공개될 때까지는 어떻게든 좀 살아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보다 더 오래 사셔야죠. 일기를 좀 일찍 공개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겠는데요. 네, 출판사에서 빨리 좀 재건 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늘 유머 속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차가운 얼음처럼 그러나 부드러운 미소로 함께 전해주시는 분 해방신학연구소 가난한 예수 이 저자 김근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